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근교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민수와 유진 부부가 사는 곳은 33평짜리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를 맞이한 이들 부부는 특별히 화려하지도 평탄하지도 않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민수는 36살로 중소기업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했고, 유진은 33살의 전업주부였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었지만 두 사람은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어요. 민수의 친동생 지호는 31살로 최근 이직에 실패한 뒤 형 집 근처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동생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게 안쓰러워 자주 집으로 불러 밥을 먹이고 용돈도 챙겨줬죠. 지호는 형의 배려에 고마워하며 일주일에 서너 번씩 형 집을 드나들었어요. 유진도 처음엔 시동생을 잘 대해줬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차도 나눠 마시며 가족처럼 편하게 지냈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민수는 아내와 동생 사이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둘이 대화할 때 묘하게 시선을 피하거나 민수가 방에서 나오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착각이려니 했습니다. 설마 아내와 동생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겠냐는 생각이었죠. 민수는 두 사람 모두를 믿었고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주말이면 세 사람은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근처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유진은 지호에게 형수로서 친절하게 대했고 지호도 형수님이라 부르며 예의를 갖췄죠. 겉으로 보기엔 화목한 가족이었어요. 민수는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동생이 서로 잘 지내주니 형으로서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가을이 깊어지면서 유진의 외출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엄마 집에 다녀온다며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았어요. 친구를 만난다며 오후에 나가서 밤에야 들어오기도 했죠. 민수는 아내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것 같아 외출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밖에 나가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유진은 또 외출 중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죠. 친구 만나고 와, 저녁은 알아서 먹어, 미안해 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수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차 안에 두고 온 서류가 생각나서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주차장에서 민수는 아내가 몰고 나간 차가 아닌 자신의 차에 탔습니다. 조수석 선반을 뒤지다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교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량이 거의 차서 새 카드로 바꿔야 할 때였죠. 민수는 카드를 빼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혹시 필요한 영상이 있나 싶어 컴퓨터에 연결해서 파일을 열어봤어요. 대부분은 평범한 출퇴근길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다가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낯익은 장소가 화면에 나타났기 때문이죠.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모텔 앞이었어요. 시간은 오후 2시경. 차는 천천히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죠. 이건 유진이 운전하는 차였어요. 화면 속에서 차가 주차되고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죠. 조수석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내렸어요. 민수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동생 지호였기 때문이죠. 화면을 확대해도 틀림없었어요. 지호 특유의 걸음걸이, 입고 있던 옷까지 모두 확실했습니다. 민수는 마우스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재생할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눈을 뗄 수도 없었죠. 화면 속에서 유진이 운전석에서 내렸어요.
지호가 유진을 향해 웃으며 뭔가 말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 입구 쪽으로 걸어가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죠.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해온 것처럼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믿었던 아내와 친동생이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도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꿈이길 바랐지만. 모니터 속 영상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새벽까지 그 영상을 수십 번 돌려봤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블랙박스 영상이 머릿속에서 재생됐죠. 유진이 귀가한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민수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침실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고 민수 옆에 누웠죠. 민수는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유진도 아무렇지 않게 아침을 차려주었죠.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는 숟가락을 들면서도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반찬을 권했죠. 이 사람이 정말 어제 동생과 모텔에 갔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회사에 출근한 민수는 업무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사무실을 나와 혼자 벤치에 앉았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민수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블랙박스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날의 영상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난 석 달간의 기록을 뒤지자 비슷한 장면이 여러 번 더 나왔어요. 같은 모텔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지우와 유진이 함께 내리는 모습이 또 있었습니다. 민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던 거죠. 두 사람은 최소한 서너 번 이상 그곳을 찾았어요. 날짜를 확인해 보니 민수가 출장을 간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 유진은 엄마 집에 간다고 했었죠. 민수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철저히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민수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유진의 휴대폰 위치 기록을 확인했어요. 통신사 앱을 통해 과거 이동 경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유진은 여러 차례 그 모텔 근처에 머물렀던 기록이 있었죠. 체류 시간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였어요. 민수는 또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유진 명의의 카드로 그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나 과자를 산 기록이 있었죠. 날짜와 시간을 대조해 보니 블랙박스 영상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모든 증거가 맞아떨어지면서 민수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지호의 행동이었습니다. 형에게 용돈을 받고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형수와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민수는 어릴 때부터 동생을 아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형이 부모 역할까지 했어요. 대학 등록금도 민수가 댔고 취업 준비할 때도 경제적으로 지원했죠. 그런 동생이 이럴 수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며칠 사이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생겼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결과였어요. 그래도 아직 아내와 동생을 직접 대면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로 어떻게 꺼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죠.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지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형 저녁 먹으러 가도 되냐는 물음이었죠.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실을 확인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했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지호가 현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자 동생은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들어왔죠. 형 잘 지냈어? 오늘 뭐 먹어? 하고 물었어요. 민수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유진도 부엌에서 나와 시동생을 반갑게 맞이했죠. 겉으로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주말 저녁 풍경이었어요. 식탁에는 유진이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에 제육볶음, 계란말이까지 지호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죠.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평소라면 지호가 회사 이야기나 요즘 근황을 떠들곤 했는데 오늘은 조용했죠. 민수는 젓가락을 들고 반찬을 집으면서도 계속 두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유진은 밥을 먹다가 자꾸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지호는 국을 떠먹으면서 이상하리만치 형의 눈치를 봤죠. 둘 다 뭔가 불편해하는 게 역력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요즘 어디 가서 뭐해? 민수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지호는 숟가락을 든 채 움찔했죠. 그냥 이력서 넣고 면접 보러 다니지. 뭐.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형수는 요즘 자주 외출하던데 무슨 모임이라도 있어? 유진이 수저를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랑 가끔 만나고 엄마도 뵙고 그래 별일 없어.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민수는 그 손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지호의 손을 잡았던 바로 그 손이었어요. 식사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진행됐습니다. 평소 30분이면 끝날 저녁이 1시간 가까이 걸렸죠. 지호는 밥을 다 먹지도 못하고 배부르다며 수저를 놓았어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호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죠. 형 나 먼저 갈게. 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래 조심히 가라고만 했어요. 지호는 황급히 현관으로 향했고 유진이 배웅하러 따라갔죠. 현관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귀를 기울였지만 정확한 내용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지호가 나간 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조용한 집안에 울렸어요.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블랙박스 영상, 4개 휴대폰 위치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모두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민수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유진에게는 회사 일이 있다고 둘러댔죠. 실제로는 사설탐정 사무실로 향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랙박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죠. 탐정 사무실은 강남의 한 빌딩 5층에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탐정이 민수를 맞이했죠. 민수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내와 친동생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으며 이미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미행과 촬영이 필요하다고 했죠. 비용은 200만 원 정도 들 거라고 설명했어요. 민수는 주저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죠. 확실한 증거로 두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었어요. 탐정은 일주일 안에 결과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수는 사무실을 나서며 복잡한 심경이었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확신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유진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보며 웃었죠. 일 잘 끝냈어. 점심 먹을래 하고 물었어요. 민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 미소 뒤에 숨겨진 거짓이 얼마나 깊은지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날 밤 민수는 다시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모텔로 들어가기 전 유진과 지호가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소리를 키우자 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보면 어쩌지 장난스럽게 말하는 투였죠. 유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무도 모를 거야. 여기는 아무도 안 와.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관계였던 게 분명했어요.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고 민수를 속여왔던 겁니다. 친동생과 아내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의 배신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출근했지만 업무는 거의 손에 잡히지 않았죠. 동료들이 괜찮냐고 물어도 그냥 피곤하다고만 대답했어요. 실제로 민수는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잠들려고 눈을 감으면 블랙박스 영상이 떠올랐죠. 금요일 오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 사무실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민수는 조퇴를 하고 곧바로 탐정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모든 게 명확해질 거라는 안도감도 들었죠. 탐정은 민수에게 두툼한 파일을 건넸습니다. 일주일간의 미행 결과가 담긴 보고서였죠. 사진과 동영상 파일도 함께 있었어요. 탐정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경 대상자인 유진 씨가 승용차를 몰고 집을 나섰다고 했죠. 유진은 약 10분 거리에 있는 원룸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잠시 후 지호가 나와 조수석에 탔죠. 두 사람은 곧바로 지난번과 같은 모텔로 향했어요. 탐정은 멀리서 망원 렌즈로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리는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모텔 프런트를 지나 복도로 들어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층 203호실로 들어갔어요. 탐정의 설명에 따르면 약 2시간 30분 후에 나왔다고 했죠. 나올 때 유진의 머리는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지호는 티셔츠를 다시 입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목요일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이번에는 오후 3시경 만났죠. 같은 모텔 같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탐정은 모텔 체크인 기록까지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지호 명의로 석 달간 총 7차례 같은 방을 사용한 기록이 있었죠. 민수는 사진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생생한 증거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탐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죠. 소송을 진행하실 건가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자신의 방에서 추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세밀하게 분석했죠. 지난 3개월간 그 모텔 근처 편의점에서 7차례 결제 기록이 있었어요. 날짜는 탐정이 확인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차량 주유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유진은 보통 집 근처 주유소를 이용했는데 간간히 모텔 근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기록이 있었죠. 그곳까지 가려면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했어요. 민수는 모든 기록을 엑셀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민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지난달 자신이 부산 출장을 갔을 때였죠. 이틀간 집을 비웠던 날이었어요. 그날 밤 아파트 공동 현관 출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민수 부부는 출입카드를 따로 사용했고 지호도 예비카드를 하나 갖고 있었죠. 출입 기록을 보니 민수가 출장 간 날 밤 10시경 지호의 카드로 출입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6시에 나간 기록도 있었죠. 민수는 그날 유진에게 전화했던 게 생각났어요. 유진은
집에서 드라마 보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호와 함께 있었던 거죠. 민수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에서만 만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침대에서 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민수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죠. 다음 날 민수는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을 만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50대 아주머니였죠.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지난달 제가 출장 갔을 때 우리 집에 누가 온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머니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때 낮에 젊은 남자분이 들어가는 거 봤어요. 동생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왜요? 민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유진과 지호는 최소 석 달 이상 불륜 관계를 이어왔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모텔을 갔고, 민수가 집을 비우면 집에서도 만났죠. 치밀하게 계획된 배신이었습니다.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죠. 상담 예약을 잡고 모든 증거 자료를 준비했어요. 블랙박스 영상 탐정 보고서, 카드 내역 출입 기록, 이웃 증언까지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여느 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민수야, 밥 먹어 밝게 부르는 목소리였죠. 민수는 식탁에 앉았지만 한 입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안 먹어? 어디 아파?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 그냥 입맛이 없어. 유진은 더 묻지 않고 자기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월요일 아침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가족법 전문 로펌이었죠.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가 민수를 맞이했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어떤 일로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내와 제 친동생의 불륜을 증명할 증거들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죠. 블랙박스 영상 파일이 담긴 USB 탐정 보고서, 카드 사용 내역 출입 기록, 그리고 이웃의 목격 진술서까지 모두 확인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매우 충분하네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상간자인 동생분께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 대답했죠. 변호사는 예상 위자료 금액을 설명했어요. 불륜 기간과 혼인 기간을 고려하면 아내에게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상간자에게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소송 준비는 2주 정도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서류에 서명했죠.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지불했어요. 변호사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감정이 메말라버린 상태였죠. 사무실을 나온 민수는 핸드폰으로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집에 오라고 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덧붙였죠. 지호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났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유진에게도 말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동생이 온대. 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죠. 왜 갑자기? 민수는 특별한 이유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냥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며칠간 민수는 집안 분위기가 더욱 이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유진은 핸드폰을 볼 때마다 민수를 의식했죠. 지호에게서도 몇 차례 전화가 왔지만 유진은 방으로 들어가서 통화했어요. 민수는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금요일 밤 민수는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일 두 사람에게 이 영상을 보여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했죠.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민수는 일찍 일어나 거실을 정리했어요. 텔레비전을 노트북에 연결해 놓았죠. 블랙박스 영상을 큰 화면으로 보여줄 준비였습니다. 유진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후 6시 지호가 도착했습니다. 형 잘 지냈어.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았죠. 민수는 들어오라고 했어요.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민수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어. 담담한 목소리였죠. 유진과 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화면이 켜지자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모텔 주차장에 차가 들어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조수석에서 지호가 내리고 운전석에서 유진이 내렸죠. 두 사람이 모텔 입구로 걸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영상을 계속 틀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은 모텔 복도를 지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다음 영상 파일을 재생했죠. 다른 날짜의 기록이었어요. 역시 같은 장소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유진은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민수가 손으로 제지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영상이 차례로 재생됐습니다. 모두 석 달 사이에 찍힌 것들이었죠. 마지막 영상에서는 두 사람의 대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어요. 누가 보면 어쩌지 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여기는 아무도 안 와. 유진이 웃으며 대답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민수가 영상을 멈췄습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유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호는 창백한 얼굴로 벽만 바라보고 있었죠. 민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어요. 얼마나 됐어?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죠. 지호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민수는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물어보는데 대답을 해. 언제부터였냐고.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석 달 전부터였어요. 민수는 비웃듯 웃었죠. 석 달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잘도 살았네. 유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계속 그 말만 반복했어요. 민수는 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형수하고 형 몰래 이럴 수가 있어. 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같은 말만 되풀이했죠. 민수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내가 너한테 뭘 못해줬는데 대학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다 됐잖아. 취업 안 된다고 힘들어할 때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그게 고마워서 형수하고 바람을 피워.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호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유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어요. 용서해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민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 그게 되는 줄 알아. 너희가 한 짓이 용서가 돼. 민수는 탐정 보고서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흩어졌죠.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 손을 잡고 걷는 장면, 차 안에서 웃는 장면들이 바닥에 널렸어요. 이것도 봐. 일주일에 2번씩 만났더라. 참 부지런하게도 만났네.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나도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민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잘못한 걸 아는데. 왜 했어? 대체 왜 형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민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파트 출입 기록이었어요. 내가 부산 출장 갔을 때 너 우리 집에 왔더라. 밤 10시에 들어와서 다음 날 아침 6시에 나갔어. 내 집, 내 침대에서 그런 짓을 했어. 유진이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민수는 냉소를 지었죠. 다시는 그럴 기회가 없어. 나 이혼할 거야. 그리고 너희 둘 다 고소할 거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의 어머니였어요. 70이 넘은 연세였죠. 며칠 전 민수가 토요일에 오시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어머니는 거실 상황을 보고 멈춰 섰어요. 무슨 일이냐, 왜 다들 이러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분위기를 눈치챘죠.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봤습니다. 이게 뭐냐? 지호야, 유진아, 너희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민수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진이랑 지호가 3달 동안 불륜 관계였어요. 증거도 다 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비틀거리며 소파를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지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형수하고 그럴 수가 있니? 내가 그럴 수가 있어. 지호는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형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황급히 달려갔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민수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10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어머니를 들것에 실었어요. 민수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유진과 지호는 그 자리에 남겨졌죠. 구급차가 출발하며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죠.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며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사흘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병원을 찾아가 간병했죠. 어머니는 깨어나서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다만 민수의 손만 꼭 잡고 계셨습니다. 지호가 병문안을 오려 했지만 민수가 막았죠.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어요. 유진도 병원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어떠냐고 물었죠. 민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것도 없었죠. 어머니가 퇴원하던 날 민수는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혼자 사시는 작은 아파트였죠. 어머니는 소파에 앉으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구나. 민수는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그냥 그 둘이 잘못한 거예요. 다음 주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유진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지호를 상대로 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이었죠. 변호사는 곧 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통보할 거라고 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후 유진에게 소장이 송달됐습니다. 유진은 민수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죠. 문자 메시지도 수십 통이 왔어요.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제발 이러지 말자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민수는 모두 무시했어요. 지호에게도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지호는 민수에게 찾아왔죠. 형 제발 고소를 취하해줘 빌며 말했어요. 민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현관 밖에서 지호가 계속 사과했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죠. 결국 지호는 1시간 넘게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유진의 이혼 소송이었죠. 민수는 정장을 입고 법원에 갔어요. 복도에서 유진을 마주쳤습니다. 유진은 초췌한 모습이었죠.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도 많이 야위었어요. 재판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죠. 민수 측 변호사가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블랙박스 영상 탐정 보고서, 카드 내역 출입 기록 이웃 증언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시됐습니다. 유진 측 변호사는 반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죠. 다만 처음이자 마지막 실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들은 석 달간 지속적인 불륜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줬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검토한 뒤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죠. 이혼을 인정하고 유진은 민수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어요. 유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지호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호는 법정에 들어서며 민수와 눈을 마주쳤죠. 민수는 차갑게 시선을 돌렸어요. 지호의 변호사는 형제간 관계를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엄격했죠. 판사는 친족 간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오히려 더 무겁게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간자로서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불륜 행위가 인정된다고 했죠. 지호에게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 나왔을 때 지호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형 정말 미안해. 나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 하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갔습니다. 지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죠. 형아 형아 하고 부르는 소리였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온 민수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총 5천만 원의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이었죠. 변호사는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텅 빈 집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이미 짐을 싸서 나간 상태였어요. 거실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죠. 민수는 사진들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액자를 쓰레기 봉투에 넣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판 결과를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물으셨어요. 내 마음은 좀 편해졌니?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편해지기는커녕 더 공허했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지호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다. 민수는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지호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끝나고 나니 긴장이 풀린 것 같았죠. 하지만 꿈속에서도 블랙박스 영상이 반복됐어요. 모텔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계속 보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위자료를 분할 납부하기로 했고 매달 100만 원씩 입금하고 있었죠. 지호도 손해배상금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그 돈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그대로 쌓여만 갔죠. 민수는 아파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과 함께 살았던 5년의 흔적들을 지워나갔어요. 함께 고른 소파같이 걸었던 그림들 모두 처분했습니다. 새로 가구를 들이고 벽지도 바꿨죠. 집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지만 민수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유진은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고 했죠.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던 겁니다. 유진의 어머니가 한 번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딸이 너무 힘들어한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민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말했어요. 지호는 서울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로 내려갔다고 했죠. 어머니도 지호와 연락을 끊으셨어요.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지호는 완전히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셈이었죠. 민수는 가끔 동생 생각이 났지만 연락하지 않았어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민수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사정은 모르고 있었죠. 민수도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만 했습니다. 동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민수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어느 날 민수는 차고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담겨 있던 그 카드였죠. 민수는 한참을 그것을 들여다봤어요. 이 작은 카드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그날 카드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건 오히려 다행이었다고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속은 채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나았죠. 비록 고통스럽지만 적어도 거짓 속에 갇혀 있지는 않았어요. 민수는 카드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들여다볼 필요가 없었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민수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죠. 주말에는 등산을 다니거나 독서를 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기도 했어요. 천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는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익숙한 차가 지나가는 걸 봤죠. 자신이 유진에게 양도했던 차였어요. 유진이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죠.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저녁을 차려주셨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괜찮은 거 맞지?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하지만 정말로 괜찮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밤이면 여전히 생각이 많았죠. 왜 하필 자신의 동생이었을까? 무엇이 부족해서 유진이 다른 남자를 찾았을까? 끊임없이 자문했어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결혼을 다시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 번의 배신이 너무 깊은 상처를 남겼죠. 다시 누군가를 믿기가 두려웠어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믿음이 깨질 때의 고통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지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방에서 공장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간다고 했어요. 외롭게 혼자 지내고 있다는 말도 들었죠. 민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동생이 불행하다고 해서 기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안타깝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감각했습니다. 유진도 재혼하지 못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불륜 전력 때문에 새로운 만남을 갖기 어렵다고 했죠. 친정에서 부모님과 살며 작은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민수는 그 소식에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남이 된 사람들이었죠. 시간이 흐르며 민수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웃음이 줄어들고 말수도 적어졌어요. 동료들은 민수가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했죠. 하지만 민수는 이게 자신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상처는 사람을 변화시키니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죠. 아파트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정막을 깼죠. 민수는 가끔 생각했어요. 만약 그날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하지만 알게 된 건 결국 잘한 일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이 나았죠. 비록 가족을 잃고 사랑을 잃었지만 적어도 자존심은 지킬 수 있었어요. 민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죠. 빗소리가 조용히 창문을 두드렸어요.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된다고, 이 고통도 언젠가는 흐릿해질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그날의 영상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기억 속에는 영원히 남아있을 것 같았죠. 지울 수 없는 상처로 평생을 함께할 기억이었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